개인정보를 모아서 돈을 챙긴 일당에 대해서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당연히 심각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긴 맞는데 이 개인정보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수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개인정보가 우리 누출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매매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전국에 2,500명 정도가 현재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업소를 찾아왔던 그 남성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성취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조난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공유한다는 거죠. 이번에 좀 이제 충격적인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 10만 원만 내면은 여기에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이 전화가 바로 이 경찰 전화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해당되는 당사자인 남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정보 누출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400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명단이 400만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도 횟수가 5천만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거의 범법자라고 하는,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노인들 빼고 어린애들 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부에 있는 중국 사람이 내가 앱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우리가 반씩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한 40 몇 억을 지금 현재 벌었다라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따진다면 20몇 억이 중국 사람한테 가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이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그런 사건입니다. 맞아요. 복잡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명단이 다 맞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2,500명 업주랑 이거 한 건데 2,500명 업주들이 다 이거 명단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경찰들 명단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경찰들 전화번호가 다 이 앱에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이 앱의 운영 목적은 진상 손님들을 판별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부차적으로는 경찰들이 이제 사실은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성매매와 연관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하철 화장실이나 이런 데 어떤 전단지를 뿌리면 그것이 무슨 안마를 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성매매하고 상관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가 이 경찰 전화인지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사를 하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놀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성매매의 어떤 특성상 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이라든가 이것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함정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수사관들이 이 전화번호가 전부 다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아마 이제 경찰에서도 이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경찰관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업주들끼리 공유하는 명단이었다고 하는데 점점 이제 이런 성매수가 그 전에는 보다 점점 깊숙이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도 지금 진상 손님을 거르려고 이 번호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2004년에 이제 성매매법과 연관돼 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 한 20여 년 정도가 이제 경과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좀 효과가 있는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집창촌 형태에 있어서의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음성화돼 가지고 밑으로 다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도덕을 강조를 하지만 결코 도덕적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과연
이와 연관된 이 성매매법의 시행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음성화되다 보니까 말이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들을 이전에는 그걸 관리를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음성화되고 무조건 이거는 불법화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불법화됐는데 실제 내면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질병 관리라든가 어떤 국가에 의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뭐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이제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인권도 보호를 하면서 여성들도 보호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모든 그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처음부터 음성적으로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대로 풍선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성매매와 연관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재하는 이 풍선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